트럼프가 박수를 쳤다. 그것도 기립박수로. 그 순간 미국의 방산업계는 얼어붙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대체 한국이 뭘 만든 거지? 그 어떤 나라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라, 수입에 의존하던 나라, 실패를 거듭하던 나라. 하지만 지금 그 나라가 세계 전장을 뒤흔들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 에펠탑 아래에서, 백악관 회의실 안에서, 영국 왕립 공군 기지에서도 모두가 단 하나의 영상 앞에 숨을 죽였다. 그 영상 속 이름조차 생소했던 한 전투기의 등장.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트럼프는 왜 공개석상에서 그토록 흥분했을까? 미국의 방산 재벌들이 긴급 대응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유럽의 공군 장성들이 한국의 기술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 개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질서를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 도널드 트럼프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랍니다. 그럼 지금 사연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이 사연은 몇 달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이야기입니다. 저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폴 헤이든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42이고 원래는 항공 관련 기자였지만 지금은 한 군사기술 전문 잡지에서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군사 쪽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단지 하늘을 나는 것 자체가 좋아서 민간 항공을 취재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공군 조종사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조금씩 분야가 바뀌기 시작했고, 이제는 방산업계 사람들과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 나름 밀리터리 업계 인싸가 되었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들어낸 전투기 한 대를 처음 봤을 때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기자로서도 미국인으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제가 느꼈던 감정은 아주 복잡했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전투기를 본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심지어 제 아내 제니퍼도 그랬어요. 당신이 전투기 하나에 이렇게 휘청이는 걸 보니까 진짜 뭔가 있긴 있나 보네. 맞습니다. 그 전투기는 단순한 비행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 그리고 세계 군사 질서에 대한 모든 인식을 완전히 뒤흔든 게임 체인저였어요. 그리고 그 전투기와 관련된 결정적인 사건이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제 인생 최고의 기록할 가치가 있는 순간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전 세계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내려오며 했던 짧은 한마디, 이건 그냥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얼마 전 한국 출장에서 직접 본 바로 그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날 한국 땅을 처음 밟았던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날이 이렇게까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출장 자체는 흔한 일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편집장으로서 수많은 국가의 군사시설을 취재해왔지만 이번 일정표를 처음 받았을 때부터 묘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한국 차세대 전투기 관련 비공식 브리핑.
문장 하나는 짧았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는 쉽게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을 그렇게까지 대단한 방산 국가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기술력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늘 미국이나 유럽의 그늘 아래에서 움직이는 파트너 국가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제 주변 동료들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이 요즘 뭔가 열심히 하긴 한다던데 그래도 핵심은 결국 미국 기술 아니겠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밤 11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몸은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또렷했어요.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한국방산청 쪽 실무 담당자 김도윤이라는 이름의 남성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눈빛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장거리 비행이셨을 텐데 괜찮으십니까? 그의 첫 인사는 형식적이었지만 묘하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답했지만 솔직히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보통 이런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된 취재라면 공항 픽업 순간부터 분위기가 다릅니다. 성과를 은근히 과시하려는 사람도 있고 필요 이상으로 친절한 사람도 있죠. 하지만 김도윤은 달랐습니다. 불필요한 설명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해진 일정과 이동 시간만 짧게 설명하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일부러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번에 보게 될 전투기 말입니다. 해외 반응이 꽤 있다던데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응이 없으면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시지도 않았겠죠. 그 짧은 한 문장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자신감이라고 하기엔 담담했고 겸손이라고 하기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공군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보안 절차는 까다로웠지만 불필요하게 위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과정이 정돈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점이 더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경납고 앞에 섰을 때 김도윤은 한 번 더 제게 확인했습니다. 오늘 보시는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사로 쓸 수 없다는 뜻입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전 세계가 보게 될 겁니다. 문이 열리기 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전 세계라니 너무 큰 말 아닌가. 하지만 그 문이 열리고 내부가 드러나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방금 했던 생각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직 전투기의 전모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느낀 감정은 분명합니다. 놀라움도 경외도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이건 불안이었습니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미국인으로서 느낀 불안이었죠. 이게 진짜라면 판이 바뀐다.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훗날 도널드 트럼프의 입에서 터져나올 발언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경납고 문이 열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 전투기를 마주했습니다. 은회색 외피 위로 굴곡 하나 없는 매끄러운 선이 이어지고 있었고 날개 끝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얇고 정교했어요. 마치 인간이 만든 비행체라기보다는 자연에서 스스로 진화한 생명체처럼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아, 지금도 그날의 인상이 눈에 선합니다. 전투기의 이름은 KF-21 보라매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미국 쪽에서도 종종 언급되던 프로젝트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주변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다고는 하는데 결국 미국 기술이 섞였겠지. 실전 배치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몰라.
그런 말들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이 전투기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완결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이건 그냥 시제품이 아니다. 이미 완성돼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폴 편집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김도윤이 저를 데리고 전투기 옆에 계단으로 안내했습니다. 조종석까지 올라가 내부를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배려였죠. 계단을 오르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한국 기술진 몇 명이 무표정하게 서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이 제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F-21 실내 시스템 설계를 총괄한 정하윤 대위입니다. 여성 기술자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군복 안에서도 흠뻑 젖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에 띄지 않는 피로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조종석의 내부를 보여주며 몇 가지 기능을 시연했는데 가장 놀라운 건 바로 전투 중 상황 분석 시스템이었습니다. 조종사의 손 움직임, 시선 방향, 말의 억양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해 그 순간 가장 가능성 높은 위협을 탐지하고 회피 루트를 자동 제한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었습니다. 이거 실전 테스트는 했습니까? 제가 묻자 정 대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달 전 서해상 훈련 중 실험했습니다. 조종사는 실전 상황보다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도록 만들었죠.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저에겐 복잡한 파문을 남겼습니다. 미국도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준은 아직 실용화되지 않은 기술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기술을 한국이 그것도 실전 테스트까지 마쳤다는 건 저로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한국은 지금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묻자 김도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동안은 따라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한국은 지금 이미 목표를 바꿔버렸다는 걸. 그날 저는 경납고를 나서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고 있던 의심 하나를 품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만약 미국이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불과 몇 주 뒤 도널드 트럼프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날 밤 호텔방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눈을 감자마자 전투기의 실루엣이 떠올랐습니다. 그 매끄럽고 절제된 곡선, 조종석 안에서 봤던 복잡하지만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정하윤 대위의 말. 가능하도록 만들었죠. 그 짧은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어떤 야망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자신의 기술에 대한 신념이 저렇게 흔들림 없이 사람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날 촬영한 사진들과 간략한 메모를 정리하면서도 제 손은 자꾸 멈칫거렸습니다. 이걸 미국에 공개해도 괜찮은 걸까? 원래 기자는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공유하는 것이 본분이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너무 클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제 직업 윤리보다 먼저 밀려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방위산업체와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인물과 마주치게 됩니다. 폴 헤이든 편집장님. 저 기억하십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미국 시절 제가 여러 번 인터뷰했던 미 공군 퇴역 대령 앨릭스 와츠였습니다. 은퇴 후 방산 자문 역할을 하던 그가
한국 방위산업체의 외부 컨설턴트로 앉아 있던 거죠. 한국에 오신 이유 대강 짐작이 갑니다. 정말요? 어제 그거 봤다면서요. 보라매. 그가 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 프로젝트 자문 맡은 지 2해 됐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확신이 들어요. 엘릭스는 낮은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폴, 그거 진짜입니다.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전투기보다 현실적이고 조종사를 위한 기계예요. 아니, 미국도 비슷한 시스템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반문하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실험하고 있죠. 그쪽은 가능을 가지고 실현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한기 비슷한 것이 등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진짜다. 확신이 아닌 불안에서 비롯된 직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워싱턴에 있는 본사로 간단한 브리핑 메일을 보냈습니다. 표현을 최대한 완화하고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만 적었지만 제 상사인 편집국장 빌 테일러는 단 10분도 안 되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폴, 그거 진짜야? 실전 투입 가능한 수준이야? 확신할 순 없지만 조짐이 심상치 않아요. 그가 침묵하더니 중얼거렸습니다. 트럼프가 이 소식 들으면 난리 날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실시간 뉴스 한 줄로 주가를 흔들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특히 군사방산에 대한 그의 집착은 미국 안에서도 유명했죠. 그날 밤 저는 앨릭스 와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트럼프 쪽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는 말없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곧 터질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탄은 아마 트럼프일 겁니다. 워싱턴 현지 시각으로 아침 8시 트럼프가 운영하는 개인 플랫폼에 영상 하나가 업로드됐습니다. 처음에는 또 평소처럼 뭔가 발언했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SNS 실시간 검색어에는 트럼프, 한국 전투기, 기립박수 같은 단어들이 떠올랐고 몇몇 방산 전문 채널은 이미 긴급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 안에서 그 영상을 처음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트럼프는 어딘가의 소규모 회견장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반복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만으로도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비행기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코리어. 그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대통령 시절에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했지만 이 정도 기술력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세계를 향해 경고장을 보낸 겁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 종속국이 아니다라는 강한 선언이죠. 트럼프가 한국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그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과거 그는 종종 동맹국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고 방위비 분담 문제로 한국과의 관계가 경색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발언은 전혀 다른 결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빌 테일러는 이미 전화를 받고 있던 중이었고 숨이 가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트럼프 발언 전문 번역하고 있어. 폴, 너 그 전투기 직접 봤다고 했지?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아. 느껴졌습니다. 미국은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미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항공 기술에 대해 긍정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뒤였습니다. NATO 소속 몇몇 유럽 국가의 국방부에서도 비공식적으로 한국 기술 관련 정보를 요청해왔고, 일부 유럽 매체에서는 전 세계 전투기 패러다임을 바꾼 사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앨릭스 와츠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이미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공항으로 향하기 전 저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 방 안에 홀로 앉아 그 문자를 읽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한국이 세계 군사력 중심부의 메시지를 던진 순간이었고, 그 메시지를 트럼프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이제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군사 강국들의 전략을 다시 짜게 만들 정도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환점에 우연히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셈이죠. 트럼프의 영상이 퍼진 직후 한국 정부는 조용했습니다. 추가적인 성명도 홍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도윤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한 군사연구소에서 비공식 모임이 있습니다. 초대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피로가 몰려오고 있었지만 망설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취재를 넘어 제 스스로가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연구소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지하 1층 회의실, 작고 낡은 테이블 주변에 10명 남짓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낯익은 얼굴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하윤 대위였습니다. 그녀는 민간인 복장으로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저를 보자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자가 아닌 사람 폴 헤이든으로 봐주시겠습니까? 그 말이 어쩐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모임의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전투기를 만들었는가? 전투기의 성능이나 기술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개발을 시작했던 날의 기억, 가족을 자주 못 봤던 시간들, 실패했던 시험 비행, 그리고 우리는 지키기 위해 만든 겁니다. 정하윤 대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을 과시하고 싶었다면 더 일찍 언론에 흘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전쟁에도, 그 어떤 오만에도 휘둘리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방어의 철학이지 공격의 야망이 아닙니다. 그 말에 방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않았고 저 역시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그날 트럼프가 말했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그는 분명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경고가 아닌 약속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힘을 위협하는 무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키기 위한 방패로서 이 전투기는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하윤 대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그것을 왜 쓰는지가 전부입니다. 저희는 그것이 사람이길 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방위산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인간적인 울림을 가진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본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학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를 기립하게 만든 진짜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13시간의 비행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경납고에서 처음 본 전투기의 곡선, 정하윤 대위의 담담한 표정,
트럼프의 기립박수, 그리고 기술은 그것을 왜 쓰는지가 전부입니다. 라는 말.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순간 현실은 너무도 빠르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의 분위기는 여느 때와 같았고 거리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으며 뉴스에서는 여전히 정치 싸움이 중심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밑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편집국에 복귀하자마자 저는 편집장실로 호출됐습니다. 빌 테일러는 제게 커피 한 잔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보고서 전무이사까지 올라갔어. 무슨 말씀이신지. 국방부와 몇몇 기업들이 자네 기사 정식 출고 전에 사본 요청했다네. 자네가 본 것들, 이제 단순한 취재가 아니야. 그의 말투엔 긴장과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기회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죠. 하지만 저는 그 기대와 조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편집장님,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그래, 무슨 일이야? 이번엔 기사보다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 말이지? 사람들이 무언가를 개발한다는 건 단순히 경쟁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걸 너무 자극적으로 다루고 싶지 않아요. 빌은 제 얼굴을 몇 초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폴, 자넨 미국 최고의 군사 전문 기자야. 그런 자네가 그런 말 한다는 건 그만큼 대단한 걸 보고 왔다는 뜻이겠지. 그는 기사 방향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며 당분간은 사본 배포만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치권 안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의 발언을 두고 대한민국과의 신동맹 구축 가능성이라며 열광했고, 일부 반대파는 트럼프가 외국 기술에 감탄할 만큼 미국이 약해졌다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한국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아무 성명도 대응도 없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워싱턴에 있는 한 작은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전 세계 전투기의 미니어처가 전시돼 있었고 마지막 진열장 구석에 조용히 놓인 KF-21 모형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남긴 메모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이 비행기는 무기를 싣고 날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건 누군가의 아이가 무사히 내일을 맞이하게 하기 위한 하늘의 방패다. 저는 한동안 그 메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가 남긴 말인지 어쩌면 진짜 개발자가 직접 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 역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건 기술이 아닙니다. 그 기술을 왜 쓰려 했는가, 그 마음이 결국 역사를 만듭니다. 며칠 후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한 통의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한국방위산업청의 김도윤. 제 메일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실무관님. 저는 지금도 그 경납고에서 처음 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워싱턴의 한 전시관에서 KF-21 모형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 있던 메모 한 장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이 저를 다시 펜 앞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메일을 보내고 난 뒤 저는 제 책상 앞에 앉아 처음으로 기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이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기술의 승리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철학과 책임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몇 주 뒤 저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장문의 칼럼을 공개했습니다. 그 글엔 전투기의 이름도 트럼프의 기립박수도 기술의 세부 사항도 담겨 있었지만 진짜 중심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기술을 만들었는가? 이 질문을 던진 것은 기자가 아니라 인간 폴 헤이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한 것은 수많은 밤을 포기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줄이며 전투기 한 대에 온 삶을 갈아 넣은 이름 없는 한국의 기술자들이었어요.
그 칼럼은 예상보다 많은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단순한 조회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이 움직이는 반응이었습니다. 기술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국방 이야기에서 눈물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댓글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글이 누군가의 하루의 의미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정하윤 대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결국 그것을 왜 쓰는지가 전부입니다. 그녀의 그 단단한 한마디는 이제 제 삶의 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연을 이렇게 남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기자로서 많은 이야기를 써왔고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이처럼 조용히 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만난 건 처음이었어요. 트럼프가 박수를 쳤던 그 순간 그는 단지 한국과의 기술력에 감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 기술을 만들어낸 마음을 본 것이 아닐까요? 대한민국. 그 작은 반도에서 조용히 하늘을 바꾸어낸 그 사람들께 이 글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것은 단지 전투기가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사연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